생존이란 살아남아 버티는 것이다. 삶은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내가 선택한 그 누군가는 친구나 부모님 혹은 직장 상사가 아니었다. 바로 내가 읽은 책들이었다. 책은 내 마음을 위한 병원이었고 나의 성장을 위해 내가 설계한 학교였다. 이제 나는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책을 읽는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책을 펼친다. 생각해보면 책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돕는 것만큼 간단하고 쉬운 인생 솔루션이 없다. 셀프 사회에서는 책 읽기야말로 영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도구이다. 안녕하십니까. 책마을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김범준 지음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입니다. 30살 고시 우수생이었던 내가 1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다. 매일 읽었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인생이 바뀐다. 저자는 책을 전혀 읽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오랫동안 책을 읽어왔지만 그는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고 바로 그 사실이 그를 의문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독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취미로 공부를 해서 수능 만점을 받는다, 자격증을 딴다, 전문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 삶을 바꾸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전력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둘째, 단지 눈으로만 글을 봤을 뿐 읽은 것을 온전히 자신의 지식으로 인생의 무기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하루 한 쪽이라도 매일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독서는 하루에 한 권 이상, 1년에 365권은 거뜬히 읽게 만들어 주었고 결국 저자는 지금까지 약 3,000권이 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약 1,000권의 책을 읽었던 3년째에는 회사어로 말 안 하는 첫 책을 집필하고 출간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여 현재는 전국을 누비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총 1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30권을 독파했을 때는 잡념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맑아졌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일이 사라졌습니다. 100권을 읽고 나자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자신이 붙었습니다. 특히 영업사원인 저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중요했는데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야깃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365권이 넘어서자 저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불만을 일삼던 과거의 자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시간 때우기용이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는 전략 도구로서 행한 독서법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고르는 방법부터 가장 빨리 한 권의 책을 독파하는 법, 여러 책을 동시에 읽으며 한 주제에 파고드는 법, 읽은 것들을 기억하고 써먹기 위한 메모법, 그리고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 등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쁜 직장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도 좋은 휴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독서만이 힘이다.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째서 나는 독서를 선택했을까?
막연하게나마 책은 한 사회, 한 나라를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라는 한 명의 사람은 얼마든지 그리고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2008년 불온서적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에서 몇몇 책들을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내용의 책으로 보고 불온한 책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 및 소지를 금지시켰던 일이다. 그런데 불온서적 책들 중에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쓴 책, 이미 대학교의 교양 수업 교재로 사용 중인 책도 있었다. 우스운 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온서적을 더 찾아 읽었다는 사실이다. 한 서점에는 불온서적 코너가 아예 따로 마련되었다. 읽지 말라고 한 책을 사람들이 더 찾아 읽게 되었다. 군인들마저 휴가를 나와 그 책을 읽는 상황이 발생했다. 책은 거대한 힘이다라는 레닌의 말처럼 독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바꿔놓을 만한 파워풀한 도구다. 불온서적이라는 기준 역시 책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두려워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라. 기득권 세력은 대중이 어리석은 편이 체제와 사회를 자기 맘대로 쥐고 흔드는 데 편하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러 음악이나 스포츠 등을 대대적으로 권장하며 대중의 시간을 소비하게 부추긴 일도 있었다. 대중이 그저 재미만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바란 것이다. 한 고위 공무원이 내뱉었다는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 역시 그런 시각에서 비롯된 말일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음 자체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독서는 일종의 혁명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로 인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체제의 발전을 기대한다. 그래서 불온서적 사건은 내게 책의 힘을 재확인시켜준 일이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독서는 혁명이다. 독서는 스스로를 깨부수는 행위이다. 과거의 자신을 전복하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았는가? 얼어붙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끝없이 도는 기차에 타고 있다. 이 기차는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맨 뒷칸에는 오직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이, 앞칸에는 나름의 문명생활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는 뒷칸에 있던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 앞칸으로 전진하는 과정을 그린다. 독서 역시 이 영화의 전개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생존만을 바란다면 뒷칸에 머물러도 상관없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싶다면 새로운 세계로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한다.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무기가 바로 독서다. 그리고 혼자 방구석에서 책을 읽어도 이 자체가 사회적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은이와 소통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말이다. 한 권의 책을 소유하고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지식세계를 공유할 뿐 아니라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독서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책을 쓰도록 하고 그 책을 아꼈던, 그 책을 후대에 남기려 했던 사람 모두의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나눈다고 말이다. 그것이 기존에 내가 가진 생각에서 나아가는 출구가 된다. 새로운 출구는 기존의 자신으로부터 깨어지게 만들어주고 종국의 나 자신을 혁명하게 만들어준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혁명이란 거창한 단어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혁명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하루라도 프로야구 중계를 보지 않고 참는 건 나한테는 대단한 일이었다. 그것부터가 내게는 혁명이었다. 그렇게 마련한 시간에 책을 읽으며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났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성찰하며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일생을 바쳐 깨달은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런데 짧게는 두세 시간, 길게는 반나절만 투자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세상을 하루에 한 번 엿보고 배울 수 있는 것만큼 멋진 일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이다. 회사를 다니느라 책 읽을 시간이 안 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같은 직장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독서란 책을 손에 들고 있을 시간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기 개발의 끝판왕이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덜하다는 점에서 독서는 아름다운 삶의 개선을 위한 솔루션이다. 혹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위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책이라는 평생 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인생에 한 번 진한 기회가 당신에게 온 거다. 그러니 삶을 책으로 채우겠다는 독한 각오로 한번 실천하길 바란다. 나른한 주말 오후 방 한구석에 놓인 책을 우연히 읽겠다는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내 방이 한 면을 온통 책으로 채운 후 나의 시간을 계속해서 책으로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독서는 시작만 하면 1년 안에 승부가 난다.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최소한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내가 그랬다. 끔찍한 실패의 연속으로 삶에 대한 물음표가 감당할 수 없이 커졌을 때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시작한 독서가 딱 1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길고 긴 인생의 새 오직 1년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이 정도도 하지 못하면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일생에 한 번은 찐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면 지푸기라도 잡게 된다. 나는 책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도전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할지 난감했다. 이미 수백 권의 책을 읽어온 내가 아무 변화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책을 읽어온 방식이 틀렸다는 증거인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던 걸까? 그 힌트를 얻게 된 건 아주 우연히 번역서를 출간한 아는 형님을 만나면서였다. 그 형님은 20여 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외서를 번역해서 출간했다고 했다. 그 책은 나름 깊이 있는 경제학 교양서에 페이지도 무려 300쪽에 달했다. 형님은 IT 분야 한 길만 걸어왔고 그동안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서 그 소식은 내게 꽤나 충격이었다. 나는 영어 원서 한 페이지도 읽기 힘든데 이 형님은 어떻게 갑자기 책을 내셨을까? 간만에 형님을 만난 술자리에서 물으니 그 비결이 상당히 의외였다.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영어만 했어. 정말로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했지. 지금 영어 실력이 그때 그 실력이야. 현재 약국 체인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약대를 나왔으니 공부를 꽤나 잘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성격이 왈가닥에 흥도 많고 산만한 구석도 있어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항상 생각했다.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던 어느 날 내가 물었다. 너같이 놀기 좋아하고 산만한 애가 어떻게 약대를 갔지? 공부를 하긴 한 거지? 친구는 크 하고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 공부로 대학까지 갔지.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는 중학교 때 말고는 없다고 했다. 옆에 앉은 친구가 공부 좀 한다고 틈만 나면 으스대기에 짜증이 나서 쟤는 꼭 이겨야지라고 생각하고 미친듯이 공부를 했단다. 아무 요령도 없이 그저 수업 내용을 달달 외웠는데 영어 선생님이 삼가라고 하면 그 삼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잘 외울 정도였다고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성적이 전교에서 손꼽을 수준이 되었다나?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진짜 매일 세수하듯 밥 먹듯 공부했던 것 같아.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숨 쉬듯이 공부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엄마가 종종 말하잖아. 중학교 때처럼 고3 때 공부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무엇이든 독하게 해본 사람은 내게 맞는 독서법을 강구하던 때라 그랬던 것일까? 평소 같으면 웃어 넘겼을 말들이 귀에 쏙 박혔다. 책을 좋아하고 꾸준히 읽어오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내 독서는 취미의 독서였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거나 인생을 변화시킬 작정이라면 취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미로 공부를 해서 수능 만점을 받는다. 자격증을 딴다. 전문가가 된다. 인생 역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하루 한쪽이라도 책을 읽는 것, 시간이 나면 휴대폰을 켜는 습관처럼, 집에 돌아오면 샤워하는 일상처럼 책을 읽는 것을 생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게 시작한 매일 독서는 지금의 나를 하루에 한 권 이상, 1년에 365권은 거뜬히 읽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10년, 나는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생에 한번 무엇이든 독하게 해본 사람은 자신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된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진한 시간을 보낸 사람은 우선 어느 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릴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쌓게 된다. 꾸준함이란 말 자체는 쉽다. 하지만 우리가 늘 세우는 새 목표만 생각해봐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다. 의욕이 넘치게 영어를 배우겠다.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한 달도 못 가 그만두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독하게 한 번이라도 진한 시간을 갖게 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다. 설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얻는 것이 있다. 후회 없이 도전해본 경험이 생긴다. 정말 독하게 도전해본 경험은 다른 어떤 일에도 주저없이 뛰어들 용기를 준다. 꿈을 꾼다는 건 자신이 극복해야 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과 싸워서 쟁취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이런 마음은 일생에 한 번은 제대로 된 도전을 하게 만든다. 도전은 경험을 만들고 꿈을 이루게 하며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의 세계를 넓혀준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건 당연히 따라온 덤이다. 노력하면 된다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자.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명문장이다. 이 문장은 인간의 극적인 성장을 표현한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이전의 생각이나 관습, 방식 등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성장이 가능하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책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깨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다. 다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또는 방식을 옹호하는 메시지 독서는 경계해야 한다. 처음 본 것, 알지 못했던 것, 낯선 것 등 다소 불편한 것들만이 우리의 세계를 넓혀준다.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맞다 잘한다고 지지하는 책들은 기존의 세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단단한 알을 깨고 나갈 수 없다.
알을 깨는 일은 어렵다. 자존심이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추락 이전에 자존심이 있다. 현명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작가 존 맥스웰의 책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나오는 말이다. 겸손이 아닌 자존심은 추락을 준비한다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덕목이라는 말은 우리가 깨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 말은 책 읽기를 시작한 나와 당신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책 읽기의 주제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 사람은 아는 척하고 자존심만 내세우기 십상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데 그들은 대개 자신이 아는 것만 주장하고 새로운 의견이나 생각은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논하는 현인이 되기보다 자신이 아는 고정관념만 선택하는 바보가 되려고 한다. 책 읽기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노력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위치인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며 반성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책 읽기의 기본은 의식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와 행동이다. 그런데 여전히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아는 것이 틀렸는데도 끝까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배움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삶이 주는 교훈을 배우지도 못한다.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나의 과거에 대한 치열한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개선을 위해 악착같이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책 읽기는 그 배움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현명해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를 인도해줄 안내자가 있어야 헤매지 않고 배우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누구나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선생님을 바라지만 성인이 된 후에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책은 언제 어디서든 나의 선생님으로 초빙할 수 있다. 내 과거를 되새김질하게 도와주는 그 선생님을 모시는 값 과외비도 비싸지 않다. 책 읽기는 내 성장과 배움을 위해 선생님을 찾는 과정이다. 과거를 냉철하게 바라보자. 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내가 첫 책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과거 김범준과의 결별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저항했다. 내 과거의 문제점을 살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웠다. 첫 책의 주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정확히는 회사 내 직장인의 말에 대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었다. 애초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니 책의 내용 역시 내가 갖고 있던 대화 습관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해왔던 잘못된 방식을 하나하나 복귀하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주변 직장인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찾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모두 내 문제 같았다. 마치 자서전, 아니 반성문을 쓰는 것처럼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확실하게 나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극복해야만 책을 쓸 수 있었다. 그래야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쉽지 않았다. 수십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왜 나는 과거로부터의 탈출을 어려워했을까?
그 이유는 과거의 내가 모두 실패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괴롭지 않은가? 그 다음 순서인 변화란 기존 방식과 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가능한 것인데 나는 해결보다는 회피만 하려고 했다. 결국 어찌어찌 원고를 완성했다.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 주저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 같아서 필명을 쓰려고도 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나인데도 그것을 밖으로 내보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깨어나면 내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들이 나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을 믿고 용기를 냈다. 그렇게 책은 내 이름을 달고 나왔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과거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독서의 전 과정에 있어야 한다. 그 용기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없다. 늘 그저 그런 책만 구입하게 되고 늘 그저 그렇게 읽기만 한다. 그런 독서는 결국 늘 그저 그런 삶을 계속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책을 선택하고 또 읽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잘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야에서든 상위 10% 이내에 드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틀 속의 세상이 아닌 정답이 없는 사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개개인이 알아서 지식을 찾아 나서야 하며 교양을 갖추고 자기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독서 이외에는 미래를 준비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나의 게으름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건방짐을, 나의 무식함을 알려주는 책을 찾아서 신랄하게 아프게 힘들게 읽도록 하자. 책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니 말이다. 나를 일깨우는 책.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한창일 때는 말이지,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아마도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그를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떠올려 보라. 혹시 이렇지 않은가? 꼰대. 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어쩌면 선한 의도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과거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식견 좁은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린다. 과거의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찌질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본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책을 읽는 사람은 과거 또는 왕년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예전의 성공 방식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 늘 겸손하다.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자신의 과거를 과신하지도 않는다. 나이가 든다는 건 성장과 같을까? 아니다. 나이와 성장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비례식이 아니다. 자신의 세계를 깨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세계를 만나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성장은 나이에 비례한다. 성장은 낯설고 두려운 일일 수 있다. 직장 생활을 10여 년이 넘게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많구나. 누군가를 20년 넘게 가르쳐 왔지만 정작 나 자신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들이어야 한다. 그 책들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자기 자신의 낯선 모습을 드러내 줄 것이다. 자신이 바뀌는 희열을 느껴라. 책을 통해 자신이 변화하는 희열을 느껴보자. 책을 왜 읽는가? 아니, 책은 누구를 위해 읽는 건가? 책 읽기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다. 가족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다.
결국 나 자신이 변화하는 책 읽기, 즉 혁명적 책 읽기가 우리가 지향하는 독서의 목표다. 독서가 혁명이 되려면 책을 읽으며 깨달은 새로운 규범을 나에게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읽는 행위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거침없이 일상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도 자신과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책 읽기로 자신의 삶을 혁명하는 데 성공하길 바란다. 독서를 통해 조금씩 나를 바꾸는 일상의 혁명가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출퇴근길에는 스마트폰 금지. 18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 18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 회사가 서울역에 있을 때는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사당역에서 환승했다. 사당역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 18분이다. 이 시간에 대한 활용을 고민하다 책을 읽기로 했다. 집을 나설 때는 일단 손에 책을. 얼마 안 되는 시간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내게 책을 읽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사실 출퇴근길에 책을 읽겠다고 결심해도 막상 지하철에 올라타면 책보다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다시 끄는 건 정말 어려웠다. 집을 나서 사무실에 자리에 앉는 그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시시껄렁한 연예 뉴스에 시덕되는 날도 많았다. 책을 매일 예전과는 다르게 읽기로 결심한 후에도 고작 18분이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출근길 잠깐이, 점심시간, 퇴근길, 집에서 쉬는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가방에 꽤 오랫동안 같은 책을 가방에 두고 다녔다는 것을 떠올리자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갑자기 책을 읽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독서가 습관이 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나름 고안해낸 방법이 다음과 같은 방법이었다. 집을 나설 때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넣어둔다. 손에는 책을 든다. 집을 나서는 그 순간 무엇을 손에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 출퇴근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과 유의미한 시간 그 중 하나로 결정된다. 스마트폰은 가능하면 만지지 않도록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게 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 오래전에 지하철 입구에서 무가지를 배포해서 그때 그걸 보면 됐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으니 멍하게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손에 책을 들고 있다. 읽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무슨 내용이 있나 하는 정도로 책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서 습관이 형성된다. 18분 독서법. 하루 18분으로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침의 시작을 책과 함께하면 하루 전체가 나도 모르는 새에 충만해진다. 오히려 아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독서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독서는 그 시작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여유를 갖고 편하게 하루의 독서를 시작하라. 책을 읽는 게 힘들면 책 표지 구경만으로도 충분하다. 저자 프로필을 보며 그는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켜 왔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목차를 일별하며 내게 부족한 부분,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궁금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러다 문득 본문 한두 페이지를 읽게 된다면 그렇다. 당신은 이미 독서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현관문을 나서지 않는 일이다. 딱 이것만 지켜도 독서 습관을 형성해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책을 통해 꿈을 꾸고 싶다면, 책이라는 충직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아침의 시작을 스마트폰과의 이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나 역시 매일 아침 스마트폰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전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도, 지하철 계단을 오르면서도,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시킨 뒤 기다리면서도, 가족들과 주말 외식을 위해 훈제 오리구이를 주문해 놓고서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있던 사람이 나였다. 지금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책이라는 글자를 올려놓았다. 그 글자를 보고 카톡이나 밴드 혹은 모바일 포토 사이트 등을 보고 싶은 걸 참아낸다. 그러나 이제 나는 참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예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